깊은 밤, 당신이 오늘 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면 어떨까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고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는 무서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건넸던 그 한마디를 곱씹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불을 걷어차며 아까 그 말은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밀려오는 그 서늘한 기분을 아시나요? 아차 싶은 순간 이미 마른 공기 속으로 퍼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후회의 감각은 사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일종의 비상 신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회적 품격은 이미 깊은 균열이 생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예의상 말해주지 않을 뿐이죠. 슬프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는 단 한 문장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에 나누고 싶은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절대 오지랖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분들이 가진 뜨거운 책임감과 애정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쏟아내는 그 긴 말들이 실제로는 존재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저 멀리 안개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이 말할수록 그 무게는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아껴둘수록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잔인한 생리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범람하는 말의 홍수입니다. 홍수는 지나간 자리에 폐허만을 남기던 말의 홍수도 관계의 터전을 쓸어버립니다. 여기에 65세 김동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죠.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는 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해봐서 잘 아는 데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조언은 무려 20분을 넘겼습니다. 동호 씨는 오직 단지를 위하는 진심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과거 현장에서 겪었던 수십 가지 사례를 줄줄이 나열하며 자신의 해법이 유일한 정답임을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주민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고집불통 어르신 때문에 회의만 길어졌다는 뒷말이 복도에서 들려왔죠. 그의 30년 경력은 그 긴 문장 속에 갇혀 결국 권위적인 잔소리로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호 씨의 지혜는 그 양이 너무 방대했기에 상대방에게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탈출하고 싶은 압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사람들이 해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수용 가능한 양을 넘어서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심리학에는 적합성 편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내용의 논리적 완결성보다 전달되는 맥락과 양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이론이죠. 쉽게 말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타이밍과 분량이 틀리면 그 말은 오답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대화의 발언권과 타인의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발언 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은 그 화자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인물로 규정짓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의 20분짜리 명강의가 상대에게는 건너뛰기 불가능한 광고와 비슷한 고통을 줍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발화자의 독점적 발언이 청자의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위협을 감지했을 때 분비됩니다. 즉, 누군가의 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경험이 상대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말이 길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인데 내가 알려줘야 시행착오를 안 겪는데 하는 선한 의도가 우리를 말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선한 의도라는 포장지 안에 담긴 독약은 더 치명적입니다. 받는 사람이 경계심을 풀고 그대로 삼키기 때문이죠.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세웁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리액턴스 반응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강요로 느끼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말을 보태면 보탤수록 내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에 깎이는 해안선처럼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을 받기보다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본능에 새겨진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뗄 때 부모가 다리를 대신 움직여주면 아이는 영원히 걷지 못합니다.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려 할 때 뇌 에너지 소모량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30분 동안 훈계를 들으면 상대방의 뇌는 마라톤에 맞먹는 칼로리를 강제 소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다가 멍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전원을 끄는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뇌도 자원이 고갈되면 불필요한 정보 처리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설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주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이 문장 하나의 대화에 모든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호 씨가 회의에서 이렇게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30년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딱 두 문장입니다. 아마 그날 주민들은 동호 씨를 최고의 전문가이자 민주적인 리더로 추대했을 겁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한 사람은 현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오직 말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20분의 장광설은 동호 씨를 꼰대로 만들었지만 두 문장의 핵심은 그를 현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분량이 가진 무서운 마법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아이 같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봐 혹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끌어와 나열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직함을 잃은 시니어 세대에게 이 욕구는 더욱 강렬합니다. 과거의 부장이었고 과거의 전문가였다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말로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말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산을 보세요. 산은 확성기를 들고 내가 얼마나 높은지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직하게 서 있는 존재감만으로 우리에게 경외심을 줍니다. 히말라야는 자신의 높이를 광고하지 않아도 모든 등반가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거친 세월은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산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름과 눈빛 속에 깊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 한 줄 한 줄이 곧 여러분의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를 구구절절 읽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읽을 수 있게 가만히 놓아두면 됩니다. 조금 덜 드러냄으로써 더 깊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단어를 소모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억들을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다음번 대화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이야기를 5분만 더 들어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침묵이 금보다 귀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아끼면 아낄수록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그 속을 궁금해하는 법입니다. 이제 70세 이정순 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순 씨는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전형적인 할머니입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성스러운 밥상머리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정순 씨의 인자한 훈계가 시작됩니다. 숟가락을 놓는 올바른 각도부터 어른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빠짐없이 다루었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정체불명의 줄임말들이 우리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주제로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죠. 중간중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정순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내 진심이 통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간 뒤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댁에 가면 혼나는 기분이 든대요. 무서워서 가기 싫다네요. 정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참으로 뼈아픈 반전입니다. 정순 씨의 보석 같은 조언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정보가 아닌 소음으로 분류되어 삭제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도착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계열 위치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연속된 정보를 들을 때 처음과 마지막만 선별적으로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쏟아진 방대한 정보들은 서로 충돌하고 뒤엉킵니다. 결국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며 통째로 삭제됩니다. 즉 정순 씨가 1시간 동안 쏟아낸 수십 가지의 금어는 뇌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그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비워버렸고 남은 건 길고 지루했다는 부정적 감정의 잔상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의 훈계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것은 지혜를 흡수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각도로 고개를 흔들면 말씀이 빨리 끝나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생존 반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 앞에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약 7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중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각보다 매우 좁다는 뜻이죠. 그 좁은 공간에 1시간짜리 훈계를 밀어넣으려 했으니 내가 파업을 선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붓는 정보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적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건네는 긴 조언은 듣는 이에게 내용이 아닌 상황으로 기억됩니다. 할머니가 예절에 대해 알려주셨다가 아니라 할머니가 오늘도 한참 동안 혼내셨다로 저장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같은 사랑이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10가지를 말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만 말해 가슴에 박히게 하세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된 양 상대방을 깨우치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끊기지 않는 광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광고는 5초 뒤에 스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말씀에는 스킵 버튼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타는 법을 배우기보다 입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인생을 통제하려 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더 많이 배울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수용 용량을 먼저 가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 컵의 크기를 보지 않고 주전자째로 쏟아부으면 물은 넘치고 식탁은 엉망이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그릇 크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에게 정말 기억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단 한 문장의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딱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세요. 오늘 참 고생 많았지. 밥 맛있게 먹자. 이 짧은 한마디가 1시간의 인생 강의보다 기억 속에 훨씬 오래 머물 것입니다. 100마디 마른 머리를 지치게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가슴을 울립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할머니 곁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마야 안젤로의 유명한 말처럼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운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친구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우리 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마음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진 따뜻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걱정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때로는 산불처럼 번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일종의 감정적 바이러스입니다. 입술을 타고 나가는 순간 그건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공기가 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염됩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건네더라도 상대에게는 불안의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습니다. 62세 정태식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씨는 등산 모임의 절친한 친구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산을 내려오는 내내 자신이 아는 의학 상식과 주변의 사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촌 동생도 그렇게 방치하다가 큰 수술을 받았다며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식 씨는 친구가 경각심을 갖길 바랐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제발 그만하게 자네 말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더 답답하다고요. 태식 씨의 진심은 공중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원시 시대의 위험 신호에 둔감했던 개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부정적 정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해트필드의 연구에 따르면 화자가 특정 감정을 담아 길게 말할 때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모방합니다. 목소리 톤과 미세한 표정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며 그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태식 씨가 늘어놓은 장황한 걱정은 조언으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라는 시커먼 에너지로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태식 씨는 친구를 위로한 게 아니라 친구의 영혼에 불안의 독을 주입한 셈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병원 검사 결과보다 태식 씨의 공포 이야기를 듣다가 혈압이 먼저 올랐을 겁니다.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야라는 문장은 사실 면죄부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불편한 말을 할 건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전 방어막이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그런 전제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걱정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네가 절반을 가져가라는 정서적 전가일 수 있습니다. 내 불안을 말로 다 쏟아내는 것은 상대방의 평화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걱정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추가 짐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야지 백과사전을 던지면 안 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세상의 쓴맛이 상대에게 예방주사가 될 거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사기가 너무 크고 바늘이 무디면 예방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교훈은 짧고 단호할 때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신뢰의 눈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만약 태식 씨가 이렇게만 말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하게 다음 주에 맛있는 국밥이나 먹으러 가세. 그 국밥 한 그릇에서 친구는 삶의 희망을 찾았을 겁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위로의 형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치유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황한 걱정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는 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하게 되고 누군가 절망적으로 말하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길어질수록 이 거울 뉴런은 상대에게 불안을 복제하여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통해 상대방의 뇌를 감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은 평온을 얻을 것이며 타인에게는 자비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비란 거창하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태식 씨가 친구의 손을 짧게 한번 잡아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침묵의 울림은 100마디의 의학 정보보다 깊은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1시간의 말보다 3초의 손잡기가 과학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위로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과 걱정의 진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심이 말이라는 그릇에 너무 많이 담겨 넘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세요. 그 사람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고요한 품격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귀하게 대접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지지이자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3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즐거운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창회나 모임 후 택시 안에서 혹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가슴 한구석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허전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늘 밤 소중한 영혼 조각들을 너무 값싸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다고 착각하며 쏟아낸 사적인 정보들이 품격이라는 외벽을 스스로 허문 것이죠. 62세 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웠고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조급함이 앞섰죠. 묻지도 않은 개인 사정들을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연봉부터 남편의 퇴직금 운용 방법 그리고 고부 갈등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다 말해도 되지라며 1시간 넘게 사생활을 중계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던 친구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깊은 사생활로 파고들자 눈을 피하며 잔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동창회가 끝난 뒤 친구들 사이에서는 걱정 대신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미경이는 입이 너무 가벼워서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겠다고요. 미경 씨는 마음을 열면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개되는 순간 수십 년간 쌓은 어른의 신비감과 무게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자기 공개의 역설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 공유는 친밀감을 높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은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신뢰도를 낮춥니다. 쉽게 말해 다 보여주면 만만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지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가십의 소재로 여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가 왜 수백 년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아시나요? 그녀의 미소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모호함 때문입니다. 만약 모나리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경외감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은 다 보여주지 않는 여백에서 나옵니다. 명품이나 고전 예술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 알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모나리자처럼 약간의 모호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페이지가 펼쳐진 책은 더 이상 읽고 싶은 호기심을 주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만드는 책이지 서문에서 반전을 다 까발리는 책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선율한 교훈을 주는 문장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개울물일수록 자갈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죠. 미경 씨는 외로운 마음에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말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타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며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이룬 성취를 아무에게나 값싸게 팔지 마세요. 품격 있는 어른의 무게감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품위 있게 간직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저분은 속이 깊어서 존경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법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평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소중히 간직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보석을 꺼내듯 건네세요.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쉽게 잊히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게감을 줍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이를 짐작할 수 없기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최고 수준의 방어 기제이자 예술입니다. 이제 오늘 밤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을 더 단단하고 세련되게 조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조각가가 불필요한 돌을 깎아 작품을 완성하듯 우리도 불필요한 단어를 깎아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 안에 이미 있는 천사를 본 것뿐이며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깎아낸 것이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이라는 돌덩이만 깎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실전 공식은 결론 선행의 법칙입니다. 75세 장영호 씨는 자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핵심을 서두에 명확히 던집니다. 이번 명절엔 내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니 너희는 오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마자 자녀들은 긴장감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혹시 잔소리를 들을까 혹은 용돈 이야기인가 하는 불안이 사라지죠. 우리 뇌는 결론을 먼저 파악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후의 부연 설명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시니어의 대화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배경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과거 이야기를 나열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습관은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물음표의 기술입니다. 64세 한숙자 씨는 며느리와 대화할 때 절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고민을 말하면 온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요. 이 질문 하나로 며느리는 자신이 유능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 부릅니다. 타인이 스스로 답을 찾게 유도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화 도중 질문을 받은 사람은 뇌의 전두엽을 활발하게 가동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면 상대의 뇌는 게을러지지만 질문을 던지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지혜를 끌어내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비언어적 공명입니다.
69세 강민수 씨는 모임에서 말이 적지만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엘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입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표정과 태도 등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합니다. 민수 씨는 7%의 말재주 대신 93%의 압도적인 태도로 마음을 얻었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어도 온몸으로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맞춤 하나가 수백 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눈맞춤은 양쪽의 뇌파를 동기화시킵니다. 두 사람의 뇌가 같은 주파수로 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감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마지막 공식은 침묵의 쉼표입니다. 71세 조혜숙 씨는 대화가 끊기는 순간에도 서둘러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즐깁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없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쉼표가 있기에 음표가 빛나고 멜로디가 완성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라는 쉼표가 있어야 말이 음악이 됩니다. 노자는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숙 씨의 침묵은 사람들이 그녀 곁에 머물게 하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비어 있기에 채울 수 있고 멈춰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의 작은 약속을 해볼까요? 내일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끝난 뒤 바로 입을 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짧은 3초의 여백이 여러분을 깊이 있는 어른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3초는 짧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나의 감정 정리와 적절한 답변의 선택이 모두 3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틈 사이로 존경과 배려가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는 침묵 속에서 더 빛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백을 선물하는 근사한 어른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위대한 인생의 숲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깊은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래된 숲은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풍요로운 숲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훨씬 단단한 존재감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의 무게는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적게 말하되 깊이 울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